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역사와 이념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전문가죠. 한신대의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잘 팔리시죠? 예, 윤석열 정부가 네. 저로 하여금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나가게 만들어져 버렸네요. 네. 예, 특히나 이제 일본 강제동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일본의 역사 왜곡, 여기에 더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 때문에 정말 그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하는 여러 상황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도 정치평론을 하고 다른 분들도 정치평론을 하면서 홍범도 장군 논쟁이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가, 그런 평론들은 합니다만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은 사실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이신 김준혁 교수님을 모신 겁니다. 교수님,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919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예,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시죠. 네네. 예, 당시에 그 일본 군들을 무려 1,000명 이상이나 살상했던 어떤 대승. 네. 이 전쟁은 이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대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승리였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평양 인근에서 태어났는데 네. 어머니가 홍범도 장군을 이제 낳고 나서 며칠 만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하하.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어린 갓난아기 홍범도를 이제 젖동량을 하면서 키웠죠. 네. 그러다가 아버지도 9살에 돌아가셔요. 네. 그래서 이제 숙부 밑에서 자라다가 거기서 이제 너무너무 어렵게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과정 속에서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군대를 모집을 하는데, 네. 당시에 이제 17살서부터 모집을 하게 됐는데, 홍범도 장군이 이제 2살을 속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나팔수를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재미가 군인 없어서. 출신이군요. 예,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모군란 때 이제 군인으로 이제 들어갔던 사람이었고, 이제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네. 갑오농민전쟁을 통해서 이제 항일 정신 같은 것들이 민족의식이 민족의식이 섞였군요. 트였고 그 이듬해 있었던 을미사변, 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통해서 나라의 국모가 일본에 의해서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항일 전선에 뛰어들게 되죠. 드라마틱한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주 뛰어난 명포수를 좀 만나게 돼서요. 네. 저 백두산 밀림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잡는 일을 좀 하게 됐고요. 어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술, 창술, 보통 이제 무슨 무협지 같은 데서 보면 특별한 무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공을 배운다는 예. 이런 것처럼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그런 무예를 좀 배우게 됐고 군인 출신의 무인이 된 거네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나와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금강산 신계사에 가서 중도됩니다. 스님도 한다. 네. 네, 그런데 거기서 또 아주 재미난 것은 그 일대 있던 비구니하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네네. 둘이 이제 결혼도 했는데 그 여자 이제 아내가 나중에 이제 이런 산적들한테 네. 빼앗기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다시 만나긴 합니다만은 또 그런 과정에서 또 뛰어난 포수들을 만나게 됐고 그런 포수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느낌은 칭기스칸 느낌인데요. 예, 그렇죠. 칭기스칸이 자기 부인을 막 뺏겼다가 다시 찾고, 만나죠. 예, 거의 그러면서 정말 비슷하죠. 네. 정말 비슷한데 당시에 그 포수로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1907년에 이제 정민연이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일본이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대한제국의 군대를 그렇죠. 해산하죠. 네.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는데 여기에 더해서 당시에 산포수들, 산에 있는 포수들. 예, 이 포수들의 무기를 전체를 회수하는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홍범도를 비롯했던 당시 함경도 일대 포수들의 무기를 다 내놔라. 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홍범도 장군이 이제 당시 포수들의 대장이 돼서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일본군과 싸우기 시작을 하죠. 예,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그때 그 포수들은 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포수들이 이제 당시 일본 군대를 공격하면서 일본군이 갖고 있는 신식 장총을 갖다 노획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조금 더 신무기 무기로다가 부대를 형성을 하게 됐고 이러한 그 삼포수들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그 이후에 이제 연해주 일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연해주 일대로 옮겨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 압록강, 두만강 일대로 돌아오게 만주로. 되면서 만주로 돌아오면서 그곳에서 이제 당시 합법적인 군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했을 때 만약에 교전국의 당사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죠. 그래서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이런 이제 군대를 만드는 것을 그게 합법적인 군대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능한 왜냐하면 모양이죠? 가능했죠.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세계 어떤 나라도 이 군대를 갖다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치산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군대로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파르티잔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 군인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빨치산이라고 해서 지금 국방부가 빨치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삼는데 당시에는 다 빨치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할 때 그 정자가 정부 정자를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군대를 만들면서 국제법상으로다가 교전 당사국으로 인정을 받고 네. 거기서 만약에 포로가 된다 하더라도 포로의 지위, 합법적 지위를 받는 그런 군대를 열망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군대 체계를 만드는 일, 정말 일자무식이었던 사람이 이제 문자는 겨우 한글을 터득했던 그 사람이 당시 어떤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독립군들, 삼포수 출신의 독립군들, 물론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의 군인들도 군인들도 합류를 참여를 하죠. 하게 됐지만 그러나 주류는 삼포수 출신 이 군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합법적인 군대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까지 했었던 사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 청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일본의 강력한 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해주 일대로 넘어가게 됐고 그것이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다가 그 전에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네, 미스터 선샤인의 네, 김태리한테 네. 이 포수를 가르치는 네. 그런 그 삼포수 나오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에 그런 느낌이 나네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고 그 홍범도 장군 전기를 보게 되면 홍범도 장군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러시아가 당시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이죠. 네. 소련이 다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총 갖고 와라. 그래서 그때 나이가 거의 70 가까이 됐을 때였는데 2차 대전 때? 예, 그때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총 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 나이에 쐈는데도 다 백발백중인 거예요. 명포수구나. 예, 그래가지고 당시 소련 군인들이 너무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늦은 나이에 다시 참전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라고 할 정도의 그런 뛰어난 사격수를 갖고 있었던 거죠.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미스터 션샤인도 나오고 봉오동 전투도 나오고 징기스칸도 나오고 칭기스칸도 나오고 그 최민식 씨가 주연했던 대호라는 영화 대호, 아세요? 예, 호랑이 예, 잡는 예, 거. 예. 그 느낌도 나오고 예. 여러 가지 느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저는 홍범도 장군이 사실은 1980년대 이전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승리의 이야기는 있지만 청산리 전투와 관련해서는 김좌진 장군의 중심이지 네.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 전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학계 내용이었는데 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실제로 김좌진 장군보다 홍범도 장군의 이런 부대가 역할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 중국 쪽 자료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사이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없었던 거냐? 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네. 너무 미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자진 장군이야 뭐 명문가 명문가죠. 출신이고. 그럼요. 네. 아주 명문가. 안동김 씨 명문가 집안 아닙니까? 네. 특히나 또 그 충청도 홍성에서 네. 명문가 집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명문가 출신들의 독립운동가 또 한미안, 평민 출신들의 독립운동가 이게 너무나 차별이 많거든요. 우리 의병장이었던 신돌서 평민 네. 의병장 정말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그 조선 사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그 계급의식. 기득권들, 계급의식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업적을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가 나온 것도 단순하게 이념 논쟁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득권들 입장에서 홍범도 장군을 매우 낮게 보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좀 더 연결을 하자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기득권들의 무차별적인 공격들, 저 시골 저 안동에서 쭉 가게 되면 거기 그 시골의 빈민 출신이 시골에 아유 뭐 말도 못할 제가 직접 3번을 다녀왔어요. 그 집을 생가터부터 시작해서 자란 집들 그 안에서만 3번을 이사 갔거든요. 동네 주민들한테 자세히 듣고 그 마을에서 학교까지 10km가 넘어요. 25리를 왔다 갔다 하루에 학교를 50리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즘 학생들한테 50리 걸어서 초등학교 가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갑니다. 거기다가 6학년 때 성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상대원동 그 시장, 판자촌. 완전 판자촌, 빈민가 중학교도 못 갔죠. 고등학교도 못 갔죠.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안 좋은 거야.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명문 부산상고를 부산상고 나왔던 나왔으니까 명문 그렇죠. 후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스카이 출신들이 봐서는 이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지.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 홍범도 장군의 어떤 미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우리 사회의 계급 문제 네. 이게 다 연동되어 있다. 보수 세력들이 지적하는 홍범도 장군의 좌익 성향 문제. 네. 홍범도 장군이 실제로 뭐 사회주의자나 또 공산주의자 이런 뭐 좌익 성향이 강했던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다. 전혀 0.01도 아니죠. 0.01도. 아니 홍범도 장군이 좌익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홍범도 장군은 그냥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다. 철저한 민족주의자고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원, 소련 공산당원으로 가입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다 젊은 시절에 가입해갖고 막 엄청 소련 공산당을 위해서 활동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몇 살 때 가입? 59세 때 가입한 거예요. 59세 때. 예, 59세 때.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뭐냐면은 1919년에 그 위대한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네. 당시에 그 독립군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대 뭐 용정, 도문 그 일대에 있었던 북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학살을 소개 자행하지 작전을 하죠. 않습니까? 일본 분들이 들어와서 예. 마을을 불태우고 양민을 학살하죠. 그때 죽인 사람들이 3,500명이 넘어요. 일본군이. 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부대가 이제 소련 소련 땅으로 일대로 넘어간 넘어가게 됐고 거기서 자유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본이 소련의 정부에 압력을 넣었거든요. 왜 우리와 싸우는 이 조선의 이런 이제 비적들인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비적들이 무기를 들고 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이 그 당시에 국경 넘어 소련 땅으로 이제 다 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갔던 도시 이름이 자유시라는 자유시죠. 곳이죠. 흑하. 예. 흑하. 그리고 소련 말로는 이제 자유. 니로보론가 하여튼 제 기억에 하도 오래전이라 예. 그 소련 말로 자유인데 한자로는 그 지역 일대가 흑하라는 지역에 강의 이름이 너무 검어가지고 네네. 흑하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가게 됐고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무기를 들고 네. 몇백 명이 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정부는 또 일본 정부의 압력도 받고 했으니 무기를 갖다가 반납을 해라라고 네. 하고 그 사이에서 무기를 반납하자는 그런 그 사람들과 무기를 절대 반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군인이다. 그게 이념 갈등이 일어났나요? 거기에서 군인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독립군 사이에서 이념 갈등 같은 것, 이념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전투 의지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전투 의지와 이 관련된 사람들이 부분. 일본과 싸우자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순리적으로 조금 무기 반납하고 있다가 다시 나갈 때 무기 찾아갖고 나가자. 이런 네.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아니 끝까지 남자. 아니 5.18 때도 당시에 끝까지 항전하자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도청에 들어갔던 분들. 그리고 아니 이제 그 정부하고 어느 정도 좀 타협하고 수습하겠다. 수습하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념 갈등인가요?
이념 갈등 아니지. 이것을 풀어내고자 하는 방식의 문제였던 투쟁 거죠. 방향의 차이. 예. 네.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이 다른 지역으로 좀 잠깐 이동을 합니다. 네. 본인은 이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이동을 현장에서 빠진 거네요. 빠졌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국방부가 자유시 참변에 의혹이 있다. 네. 무슨 뭐 학살 쪽에 뭐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네. 사실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이제 거기서 양쪽에서 서로 총격전이 있었고 그리고 14명이 네. 이제 당시에 사망한 사건을 이제 알게 되고 급하게 자유시로 돌아왔고 그래서 당시에 공격한 사람들 또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같은 독립군들이었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본인이 자청해서 재판관이 된 거예요. 아, 재판관이 그러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소련군이 독립군을 학살한 건 아니군요. 아니고 우리 독립군 내에 갈등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소련군이 학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독립군 그러니까 무기를 반납한 세력이 일부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두 소련군에 세력 동조해 준 거네, 그죠? 그렇죠. 동조를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감정이 격화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 것도 역시 사실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소련군이 이 무기를 갖다가 반납하지 않는 무기를 이제 이렇게 내놓지 않는 우리 독립군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 소련군이 야 니네들도 같이 참여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거였죠 이것이. 네. 그러니까 공격의 주체는 소련군이에요. 네, 네. 예,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한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 홍범도 장군이 재판관이 돼서 거의 대부분을 다 살려냅니다. 아, 예, 거의 네. 다 살려내고 그건 소련군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 뒤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사실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된 거고 당시에 자유시 참변 이후에 무기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만주일대로 돌아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됐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극동민족대회도 참여를 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근데 당시 스탈린이 이제 또 정권을 잡으면서 이 중심에 있던 고려인들 당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독립군들과 독립군들의 가족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 버린 거죠. 그렇죠. 네. 예. 스탈린이. 네. 그러니까 레닌이 집권하던 시기에 레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피압박 민족들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했거든요. 돈도 줬잖아요. 그럼요, 돈 주니까 줬죠. 그걸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받으려고 하다가 또 거기서 또 인연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이동희가 이제 당시 레닌을 만나갖고 10만 루블을 받았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 전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안 전해준 거죠, 그분이. 이동희가 안 전해준 것이 아니라 네. 이동희가 자기 부하한테 맡겼는데 네. 그 부하가 그 돈을 들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 부하를 김구 선생이 죽이잖아요. 나중에 죽이죠. 네. 예, 그거는. 그러니까 당시 이동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강화 진무영이라고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대 중에 네. 진무영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강화도 진위대 정확히 네, 말하면 네, 네. 강화도 이제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늘로 치게 되면 김포 강화 일대 강화 그 중요한 지역 일대 아닙니까? 사단장이네. 예, 사단장이죠. 사단장이네. 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해병대 사단장. 그 사람이 소련 공산주의를 뭘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레닌이 당시 엄청난 거금을 주면서 바로 조선 독립을 위해서 무기 구입비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시 민족주의자였던 이 사람이 공산주의 자기 그런 거 모르지만 우리나라 독립시켜 줄게 지원하겠다는데 가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1호 공산당원이 이동희 선생이에요? 이동희. 1호예요? 예, 그분이 1호입니다.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이루쿠츠쿠파로 그렇죠. 이제 불리는 분이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당시 홍범도 장군은 어찌 보면 스탈린한테 가장 박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스탈린한테 박해받아 가지고 마지막에 카자흐스탄 크릴 오조르에 가서 거기서 영화관에서 수의하다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런 분한테 지금 공산주의자다라고 해서 육사 교정에서 내쫓겠다? 그리고 그 역사에서 지금 지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1919년, 네. 그다음에 자유시 참변이 1920년. 20년. 그렇고 실제로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그 극동 극동대회. 민족대회 네. 여기에는 말이죠.
진규식 파견되잖아요. 우사도 갔지만 네. 나용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용균. 나용균이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재원 의원입니다. 재원 네네. 의원. 이분 철저한 민족주의자입니다. 나용균도 갔었죠. 네. 예. 그리고 여성으로는 권혜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독립운동가도 갔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고 이 업저버 국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네. 업저버 국가에 누가 들어가냐? 미국이 참여를 했어요. 예. 아, 그게 윌슨의 민족주의 이런 거 발표하고 하니까 미국이 자기들도- 참여를 한 거죠. 미국이. 예. 이제 참여를 안 할 이제 형식상으로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극동민족대회라는 것이 어떤 행사였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스크바에서 레닌의 중심으로 해갖고 참여를 한 피압박 대회다. 민족대회 이런 거죠. 예. 이렇게 하니까 그때 뭐 그 식민지 국가들 거의 대부분 다 참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뭐 베트남부터 베트남 시작 뭐. 이런 국가들 다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했죠. 근데 미국이 업적으로 참여를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 아니 미국하고 당시 소련하고 이런 뭐 극단적 냉전 체제 국가가 아니에요 당시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한 거는 그 사건이 있고도 한 10년 후겠네요. 10년 후죠. 네. 예, 그 사건 이후에 한참 지난 뒤죠. 거의 네. 10년이 훨씬 더 지난 네. 뒤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그 4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실제 독립군의 이제 지도자가 되었었고 네. 그리고 뒤에 이제 59세가 됐었으니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그 국방부 기자들이 국방부 대변인한테 질문할 때 1919년에 네. 당시 봉오동 전투하고 또 1920년에 자유시 참변, 1922년에 극동 그 민족대회 할 때 네. 그때 자꾸 이 그 북한 뭐 혹은 뭐 빨치산 잡고 연계를 하는데 김일성 나이가 당시 몇 살이었냐? 김일성 이제 17살 됐겠네. 김일성 1912년생 아닙니까? 네네네. 아, 10살 됐네. 봉오동 전투할 때 네. 1912년생이니까 7살, 7살, 우리 네. 나이로 8살. 네네. 그리고 저 때 10살이었거든요. 네. 그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에요. 네.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가 잘 아시겠지만 장로입니다. 장로죠. 김영직 장로. 어머니 강반석. 강반석. 외할아버지가 목사예요. 네.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네. 그때마다 철저하게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인데 공산주의 저 알지도 못하던 시절이거든요. 뭐 지금도 뭐 공산주의 제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 그 북한은 왕조국까지. 뭐. 왕조국까지. 네. 난 지금 최근에 북한 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네. 아니 막 기가 막혀. 기가 막히죠. 지금 네. 그 딸을 그 어린 딸을 10살이나 된다. 10몇 살 때 그 딸을 그냥 옷 입혀 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은 네. 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하다못해 지금 박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스타일이 그런 쪽인데 오히려. 그렇지. 거기 똑같잖아, 지금. 네. 아니, 그 김관영 민주평통 부의장이 네. 빛나는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빛나는 태양. 그 수련관인데 거의.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같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는 저 정치 스타일, 자기 딸내미 데리고 다니는 이런 것들은 왕조국가예요.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가 원칙입니다. 근데 저기는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권력 융합형이라 그러거든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이제 자유주의라든가 이 자본주의 정치 체제는 권력 분립형인데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권력 융합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 집중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북한이 하는 거는 그냥 왕조국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과 연계를 해서 우리 홍범도 장군을 갖다가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모욕 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국방부에 말이죠.
역사 문제를 연구하는 두 개 기관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국방부에 국방군사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국방군사연구소는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중세사, 근현대사를 전쟁사를 전공한 최고의 학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제 지인들도 거기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국방부에 정신전력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전력원. 예, 정신전력원이라는 게 주로 이제 정은부하고 좀 달라요. 정은교육. 다른 데가. 예, 아니 그 정은교육도 있지만 이 정신전력원이라는 데는 정신전력원 원장도 완스타, 네. 정은감도 완스타입니다. 기관이 좀 달라요. 네네. 정은감은 그 계룡대에 있고 여기는 대전의 자운대라는 데 있습니다. 이쪽은 주로 이제 전략과 더불어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를 전사연구네. 예, 전사연 국방군사연구소에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예. 국방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역사 전공자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정신전력연구원하고 같이 공동 책 집필도 했어요. 종조시대 국방개혁을 통해서 현재 국방개혁, 네. 종조시대 국방개혁의 핵심이 바로 군대 통폐합들이거든요. 네. 예. 지금 과제하고 비슷하네. 지금 우리나라 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현재 별들을 갖다가 이렇게 통폐합하는 방식들, 문재인 네. 정부 초기에 별들을 이제 30개 이상 줄이겠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쫙 찾아보니까 제 박사 논문이 딱 그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초빙마다 같이 작업을 좀 했었었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기관들 안에 아주 뛰어난 역사 전공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뭐 현직 군인도 있고 군무원들도 있고 육사 해사 공사에서 교수 요원으로다가 역사 전공자들을 선발해서 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다 대학원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아주 건전한 시각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네.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연구자들의 의견을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방부가 일체 듣지 않는 거예요. 일체. 그러니까 이런 무지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누구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글쎄, 천공 이야기를 듣나요? 천공 이야기. 글쎄. 그래도 뭐 천공이 인형 뭐 이런 거 알겠어요. 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는 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뉴라이트 이야기. 예, 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실제로 뉴라이트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은 2004년부터 뉴라이트가 이제 태동됐다라고 네. 많이 알고들 있고, 실제로 2004년도에 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든지 네. 뭐 자유주의 연대 뭐 이런 게 다 그때 다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뉴라이트는 DJ 정부 출범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광고 한번 하고 예, 그러시죠. 제대로 예, 본격적으로 예. 해볼까요? 자민경입니다. 원기진고에서 나온 자민경에서 나온 원기진고네. 네, 6년근 홍삼입니다. 이게 비싸기 때문에 잘 못 사 먹습니다만은 저희가 특별하게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낮은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240g이 49,000원. 그런데 이걸 또 할인해 가지고 29,900원이랍니다. 스픽스몰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시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원래 이 계획이 없던 건데 저보고 좀 먹어보라고 해서, 저야 뭐 감사한 일이죠. 네. 저 홍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기왕이면 좀 많이 먹어봐야 되겠다. 네. 어디? 와, 이야. 천천히 드십시오. 제가 말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이게 가격, 품질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 스픽스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스픽스 몰이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대게, 그 다음에 뭐 또 뭡니까? 뭐요? 민어. 민어 데이트를 쳤죠. 네. 민어 품절 됐던데. 민어 품절 됐습니다. 네. 그 민어 사 먹으려고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드셔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홍삼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되게 유명한 네. 정모, 장모 네, 네, 네. 이것도 많이 먹어봤는데 네. 농축이 훨씬 좀 잘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쓴맛이 하나도 없어요. 쓴맛이 없어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쓴맛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아주 뭐 단맛이 나오지는 않지만 쓴맛이 일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네. 이 홍삼이 얼마나 몸에 좋은 거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신들이 있잖아요. 네. 세 가지를 갖고 갑니다. 음. 하나가 조선의 부채, 부채, 예, 또 하나가 우리 우황청심환, 우황청심환. 예, 네. 그리고 홍삼을 갖고 가요. 아, 홍삼을 갖고 가면 홍삼은 엄청나게 비싸게 판매가 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게 홍삼이고 홍삼은 이게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천하의 영약이었어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조선시대 국왕들한테 일상적으로 이 계속해서 몸을 보호하게 하는 게 이 홍삼입니다. 근데 이제 홍삼에 가장 좋은 게 이제 경옥고잖아요. 근데 경옥고하고 같은 게 사실은 원기진고 이 고자가 들어가는 이 내용이 경옥고도 이름이 경옥고인 거예요. 그냥 네. 성분은 다 똑같은 건데 네. 그래서 원기를 갖다가 크게 높이는 고다. 아, 높을 고자구나. 아니 이 고자는 이제 이 진액 고자, 고다 할 때 고자. 예, 이게 예, 따로 예. 있는 건데 네. 이 홍삼이 다른 홍삼에 비해서 굉장히 농축이 잘 됐고 아마 이거는 이제 옛날 오리지널대로 6번 증포를 한 홍삼을 다시 액기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의 7포 홍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제가 그 조선시대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과 관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이 홍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삼에 대한 연구를 좀 했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홍삼 향기가 저쪽으로 확 아니 퍼져나가네요. 이게 홍삼이 이 인삼이 안 맞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제가 안 봤습니다. 예, 네. 그런데 홍삼은 이게 그 따로 만든 거고 네. 이 증포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저 고루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인삼이 안 맞는 사람들도 홍삼은 무조건 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인삼 안 먹습니다. 일체 네. 홍삼만 먹어요. 네. 예. 자, 우리 홍삼 향기를 풍기면서 계속해서 뉴라이트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라이트도 역사적 접근을 하나요? 경제적 접근을 하나요? 그 사람들은? 일단은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죠. 같이 다 합니다. 같이 하는데 이 뉴라이트의 시작은 뭐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 아니겠습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예. 네. 근데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게 아니에요. 네. 90년대 이제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가장 핵심적으로 DJ 정부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DJ 정부 이전까지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우리 아는 게 뭐 중진자본주의론, 예. 뭐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런데 왜 그러면 DJ 정부 이후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타나게 되는 거냐? DJ 정부 이전까지는 다 보수 기득권 세력들, 수구 네. 세력들이 권력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DJ가 권력을 잡게 되니까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친일의 뿌리를 둔 기득권들이 깜짝 놀랐다. 그렇죠. 네. 거기에 더해서 DJ가 햇볕 정책을 썼잖아요. 네네. 이제 냉전적 사고를 갖고 냉전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을 했던 이 기득권들이 교수님 정의는 기존의 기득권은 친일 냉전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 규정을 하시는 아주 거예요. 명백한 거죠. 네. 그런데 DJ가 친일 냉전을 뛰어넘는 이런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죠. 이게 네. 굉장히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냉전적 사고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우리 민족의 내재적 발전론을 갖다가 붕괴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일제가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도로도 만들고 네. 철도도 만들고 네. 항만도 만들고 공장도 짓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명동거리를 봐라. 명동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네. 기존에 있는 조선의 도시와 완전히 다른 거다. 그 일본의 혼 무슨 밭인지 뭐 어디 흉내내서 만든 그렇지. 거라고 쓰면서요. 예, 예. 그 동경에 있는 네. 그 혼밭지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원래 교토에 가면은 이제 기온거리 이런 것들은 기온거리. 전통거리 방식인데, 네네. 그런데 동경이나 오사카에 네네. 이제 막 빌딩이 만들어지는 예, 이런 예, 예. 도시들을 도시들을 그대로 명동에다 재현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도시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기존의 문명은 매우 허접한 것이고 미개인. 일본의 문명이 매우 높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식민지 근대화론과 더불어서 아주 교묘하게 탈민족주의. 탈민족들이. 예. 그래서 네. 이 민족 중심으로 하는 건 아주 이 웃기는 이제 정신이다, 세계다. 이 탈민족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90년대 후반에 탈민족주의를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 그것이 흡사 정말 좋은 것처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버리면서 경제사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방식 속에서 당시 초기에 언론들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DJ 정부가 언론 개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언론, 이 기득권 언론, 뭐 우리가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거대 언론이 자기네들이 더 살기 위해서 DJ 정부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누구와 연대를 할 것이냐?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과 연계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뿌리를 조선 하다가 동화가 핵심이었죠. 그렇죠. 그때. 중앙은 조금 그런데 빠져 있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화가 세게 나가지는 않았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가 탄생되면서 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네. 안 되겠다. 세게 나가자. 그런 과정에서 동화가 자기 사주가 누굽니까? 김성수죠. 네. 김성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708명의 친일 행위자들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그 안에 김성수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사주를 갖다가 짓밟는다라고 해서 이제 동아일보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더 밀어주면서 뉴라이트 세력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옹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동화가 세게 나가니까 조선도 이때부터 더 강력하게 합류를 한 거죠. 실제 뉴라이트와 관련해서는 동아일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같이 하게 된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뉴라이트는 철저하게 이제 일본과 화해해야 된다. 일본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북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냉전적 사고를 드러내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뉴라이트가 또 나름 실용을 내세워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실용 이런 거 필요 없다. 뉴라이트도 아니죠. 예, 이거는 뉴라이트 전혀 아니지. 이거는 히틀러 수준이에요. 히틀러 거의 박정희 때 사고죠. 그런데 박정희 때만 하더라도 나름의 어떤 그 경제 발전 이런 것들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뉴라이트가 가장 내세우는 게 뭐냐? 바로 일본이 융합주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융합주의. 예. 뉴라이트 논리대로 하면은 인촌 김성수가 우리나라의 국부네. 그럼요. 인촌 김성수가 우리나라의 국부네, 국부지. 국부. 예.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많은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국가로 만들려고 한 거다. 거기에 이 융합주의. 부역하면서 민족 계몽 운동을 했던 김성수. 그럼요. 야.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들이 그래서 왜 계속해서 교과서 포럼을 만들게 된 거냐. 교과서 문제에 집중하게 된 거냐. 이 교과서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승만 띄우기.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성수 띄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성출판사, 그리고 교학사. 네네. 금성출판사는 진보적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네네. 당시 교학사는 바로 뉴라이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교학사에 나온 역사 교과서에 도산 안창호 선생 이야기가 딱 주에 한 줄 나옵니다. 헐. 예. 그리고 김성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민족개조론부터 시작해서 김성수의 역할 막 나옵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뒤에서 협력하는 거죠. 실제로 이 교학사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동아일보가 지분을 거의 다 투자해서 실제로 동아일보 출판사라고 봐도 전혀 사실이 원래 옛날에 우리 동아정과하고 교학사는 라이벌 관계인데 어릴 때 생각하면 먹어버렸지. 네. 네. 그래서 뉴라이트가 어떤 일본이 갖고 있는 융합주의. 얼마나 멋있어요. 융합주의라는 게. 융합주의를 내세우면서 여기로다가 그 친일파들 그러니까 친일 관료들이 들어와서 그 융합주의를 통해서 바로 경제 발전 그리고 또 민주주의 발전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루어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백범 김구 같은 사람들 이거 테러리스트 아니냐? 테러리스트다. 예, 테러리스트. 그리고 나머지 그 항일부장 투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좀 빨치산이다. 예. 뭐 이렇게 비판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홍범도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죠. 실제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전투 중에
제일 큰 게 청산리 전투, 그렇죠. 그다음 뭐 봉오동 봉오동 전투, 전투. 뭐이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서 주장하는 보천보 전투라는 것은 아주 작은 전투죠, 사실은. 보천보 전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 압록강 건너에 보천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의 주재소, 지서, 파출소. 지서, 아주 조그만 파출소를 잠깐 습격하고 바로 간 거예요. 아. 그래서 당시에 습격은 했는데 네. 엄청나게 뭐 경찰들을 많이 죽였다거나 이런 게 없이 와서 총 팍팍 쏘고 그러고 간 건데,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하고 비교하는 거는 비교할 레벨의 차이가 엄청나네. 아니 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를 크게 또 언급을 안 한다면서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김일성주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우리 교수님이 일부러 이제 저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김일성 전 주석이 이제 12살 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살 때. 네, 네. 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우리 조선공산당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코미디죠.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김일성을 이제 미화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이런 그 앞에 있었던 위대한 역사는 다 지워버리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북한에서도 상당히 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럼 우리가 있죠. 하나 정리하죠. 북한에서도 김자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을 크게 이렇게 추앙한다거나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실제로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주의 노선을 걷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공산주의자한테 암살을 당하죠. 공산주의자한테 암살을 당하는 거고,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이념 논쟁 같은 거를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고려의 독립, 네, 당시에 이제 자신 고려의 독립, 오로지 이 나라가 독립하는 거, 이러면은 아니 뭐 흑묘백묘론 나오듯이 검은 고양이도 흰 고양이도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은. 네. 그냥 오로지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그 세력들과 연대하는 겁니다, 이게. 네. 이런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지금 내몰고, 육군사관학교 총동문회 회장이 네. 백선엽은 회계를 했다. 네. 그래서 회계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홍범도 장군은 끝내 회계하지 않았다. 아니 홍범도 장군이 회계할 게 뭐가 있어? 아니 홍범도 장군 시절에 김일성이 있지도 않고 대한민국이 있지도 않은데 어디 와서 무슨 회계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간도 특설대 대위 출신인데 네. 이 사람이 조선 독립군을 때려잡던 사람 아닙니까? 일본 육사 출신의 간도 특설대에 있었으니까 악질 친일파 중에 가장 악질 친일파죠. 자, 네. 회계를 했다 칩시다. 네. 회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지. 그렇죠. 회계를 하면 반성하고 음지에서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제 반성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름 없이 죽어야 되는 게 회계지. 그런데 얼마나 나쁜지 많이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선인학원? 네, 백선엽, 백인엽. 인천에 지금 인천대학교지. 네네. 이 선인학원 만들어서 인천대학교 얼마나 많은 부정비리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인학원이 언제 이 경기 인천 시립대학 됐다 국립대학 된 겁니까? 노태우 때. 네. 자기 육사 후배, 그 후배들이 오죽했으면 그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는 백선엽이 하도 나쁜 짓을 해서 그 학교 해임시켜버리고 학교를 갖다 국립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교수님 보시는 거는 이거네요. 홍범도 장군을 흉상을 철거하고 격화시키면서 백선엽의 동상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되는 역사에서 민족들의 이 독립운동의 역사는 지워버리고 친일 부역자들이 알고 보면은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뒤집으려고 한다. 그런 의도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 네. 지금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곧바로 자주독립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중국의 장개석이에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한 게 미국입니다. 네네.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켜야 되니까 분단시켜서 미국의 입장에서 맞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한반도를 갖다 자주국가로 즉시
네. 즉시 독립시키자라고 하는 그 의견들을 미국이 반대하고 결국은 이제 미소 분리 체계로 만들고 북소련 같은 경우는 바로 북로당한테 정권을 다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쪽은 3년 동안 미 군정이 시작이 된 거죠. 미 군정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친일파들을 대거 이제 들어오게 했고 네. 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갖다가 건국한 것 중요한 일이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건국의 주체들이 과연 누구냐? 이 건국의 주체들이 풍잔노수가면서 평생을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이 건국의 주체인 거냐? 아니면은 친일파들이 건국의 주체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전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못했다. 왜 잘못했느냐? 결국은 홍범도 장군 이 문제로 인해서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더욱더 드러나게 됐고 그렇죠. 박정희의 남노당 행적이 더 드러나게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남노당 이거는 홍범도 장군이 당시 소련공산당 입당했던 거하고 박정희의 남노당 입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르죠. 그러면 박정희가 남노당에 입당을 해서 공산주의 활동한 거 너무 명백한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무기징역 받았던 것도 명확한 사실이고 언론에도 공개가 됐고 그래서 자기 남노당에 있었던 군대 내 있는 남노당 당원들 명단 다 넘겨주고 살아났죠. 살아난 거죠. 그 누구한테 넘겨준 겁니까? 백선엽한테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난 이 사람이 만든 육군사관학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폐교시킬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육군들 다 친일파 출신들이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설에는 이런 이야기 나와요. 윤석열이 박정희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 아니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 그거는 전혀 아니고 네. 그거는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군대를 안 갔잖아요. 네네. 예, 원래 그 아닌 사람이 더 교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수님 병장 출신이십니까? 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네. 예. 저는 수색대 병장 출신입니다. 어우 세신 분이시네요. 예. 어쨌든 몇 개월 하셨어요? 한 2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3개월 혜택 못 못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 네. 마지막 3개월 혜택 받는 학번 86학번. 네. 어쨌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념 논쟁과 관련해서 더 극단적 교조주의. 옛날 조선시대 때 말이죠. 극단적 주자도통주의. 아, 예. 그러니까 극단적 주자도통주의가 조선을 망하게 한 거거든요. 그 송시열 같은 그렇죠. 사람들. 예. 오로지 주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주자를 약간이라도 폄훼하면 사문단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렸잖아요. 네. 저는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극단적 주자도통주의가 네. 변형돼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극단적 이념주의, 그러니까 극단적 반공주의 혹은 극단적 냉전주의로 바뀌게 된 거다. 무지해서 그런 측면도 있죠. 아니 무식하니까 그런 거지. 네, 기본적으로. 원래 저도 이제 뭐 우리 보통 그 자연과학도 있지만 사회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회과학도 근본적인 시작이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이죠. 질문하는 겁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질문하는 것이 출발인데 여기는 믿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이제 공산주의 세력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공자가 네. 기원전 500년 전에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자활. 경물치지 성의정심 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마지막이 평천하예요. 네. 천하를 평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가 뭐야? 경물이에요. 경물. 경물이라는 게 뭐냐? 이 물건을 두드려봐라. 두드려. 그럼 이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두드리는 야, 거예요. 이게 의심이야. 의심이지. 이게 의심. 예. 경물치지. 예. 그러니까 이 경물로부터 시작해서 평천하에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물을 전혀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냥 질르기만 할 줄 알잖아. 네. 명령하고 질르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무조건 다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로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경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지금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논쟁이 윤석열 정부에게 어떻게 작동할 건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교수님의 좀 이 탁견을 주시면서
저는 이 홍범도 장군의 논쟁이 윤석열 정부의 붕괴를 갖고 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냐면은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기자들이 역할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기자들이. 네. 그런데 우리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국방부 대변인의 이제 브리핑 관련해서 네, 질문 좋았습니다. 예, 그 국방부 기자들이 난리가 났죠. 김일성 몇 살이었습니까?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천박하다 진짜. 네. 국방부 천박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엄청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국방부만 기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느냐? 기자들도 참을 수가 지금까지 그냥 막 언론에 뭐 자꾸 당근 주고 뭐 조중동 당근 주고 하니까 그냥 꾹 참았는데 기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국토부로 곧 나올 것이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쪽에도 퍼진다. 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잼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가부, 문화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나올 것이다. 이 역사 왜곡이 기자들의 정의감이라든가 진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불을 붙일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거는 기자들의 정의감도 부리지만 저는 거대 언론들이 느끼는 걸 거예요. 아, 이 정권하고 오래 같이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실제로 조중동 그 동까지는 아니지만 조중이 자기네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박근혜를 내치고 탄핵하게 만든 뒷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내칠 수 있는 힘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민초들의 힘이 더 크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이 조중동 이 세력들이 아이고 얘들 진짜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거고 그런 부분 그런 생각들이 이제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단순하게 질의만이 아니라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수 세력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던 것들이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이 분노가 더욱더 쌓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탄핵 문제 난 다 참여할 것이고 최근에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한테 장시호 씨가 인터뷰를 했다는 거. 태블릿 PC. 예, 태블릿 PC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지금 일부 기자들이 태블릿 PC 관련된 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전 이 반응이 바로 뭐냐? 바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 박정훈 대령부터 시작해서 홍범도 장군 그 이전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고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동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무덤을 파괴하는 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일반 시민들도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또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데 가서 찾아가서 격려 방문도 좀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하루 정도 같이 단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야사당 대표들도 같이 가서 단식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저 세력들이 반드시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그 김준혁 교수님의 희망찬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 박진영의 마키아벨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